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을주로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쨌든 대장동 게이트가 상당한 영향을 갖다 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 위원장이 보실 때는 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뭐고, 네. 그래서 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건지 후보는 여러 차례 사과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핵심은 네. 그 개발 이익을 누가 향유하고 있느냐 또는 누가 향유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부터 얻어질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환수하고도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 남아가지고 이걸 민간 개발업자들이 수상하게 가져가고, 그런데 검찰이 2달 이상 수사를 했지만 온통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배임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이 개발 이익의 종착지, 다시 말해서 돈의 흐름은 전혀 추적하지 못했다. 도대체 왜 야당이 주장하듯 또는 언론이 주장하듯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수사가 진행된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좌 추적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그 개발 이익의 종착지들이 어디인지가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당하게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면 그건 문제 삼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부당하게 가져갔다면 그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2달 동안 호송세월을 하고 결국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못한 채 중간수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라도 특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 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야당이 처음에 특검을 들고 나왔을 때에는 이게 자칫 특검법 협상에 시간을 소비하고 또 특검이 구성되는데 또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이 사건의 진상, 진짜 범인을 밝히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게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철저하게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선거 전에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야 결백하면 결백한 대로 또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국민이 판단하게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자 했던 건데 결국 그 검찰이 그런 시간을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라도 특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의 이견이 해소됐는데 이제 두 번째 이견이 나온 게 뭐냐면 야당은 그 특검 임명 권한을 야당이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 받은 사람의 일단이 드러났는데 그 일단이 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원유철 의원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업자들과 결부되어 가지고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간 사람들,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다 국민의힘 사람들인데 야당이 국민의힘이 특검을 임명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수사하지 말자는 얘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해서 중립적으로, 예, 객관적 중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시간이 없으니 기왕에 상설특검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추천 절차를 밟아서 빨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자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인데. 야당도 전에 그거 말했었어요. 상설특검. 야당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별도 특검을 해야 된다. 별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은 특검 임명권을 내놔라. 그것이 돼야 협상에 임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대장동 게이트를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해명 부분들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고 이러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특검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할 때 60% 이상 찬동하고 했냐면 결국 부동산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불로소득의 특히 젊은 층들이 그렇습니다. 이 상실감과 분노를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하면 경제적인 불평등과 예. 그로 인한 불공정, 또 사회적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큰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채택했었어요. 예. 그래서 소득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다음에 국가의 복지체계를 정비해서 생활비를 절감케 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소득의 격차를 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었는데 이것이 진입 초기에 들어섰는데 부동산 문제가 빵 터진 거예요. 이 부동산은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이자 그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아파트 한 채, 땅 한 평으로 뛰어오르는 자산 소득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묵혀왔던 문제지만 한 번도 제대로 수술을 하지 못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고 그 분노의 표심이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나타난 게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길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수천억의 개발 이익을 향유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사업비가 들어간 데 따른 개발 이익이야 보장되어야 하죠. 그런데 애시당초 이런 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 대장동 땅값이 그렇게 오를 일이 있습니까?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없죠. 또 그런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집값, 땅값이 막 상승했는데 이것은 국민이 정부에 위임해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익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공공이 누리고 공공에 환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것이 전부 민간 개발업자의 수중에 들어가 버렸으니 이 구조, 이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소수가 향유하는 구조를 이제 혁파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잘 해결할 것이냐의 싸움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세 가지 법을 냈죠. 하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인데 이 도시개발법상에 민관 합동개발을 할 경우 민간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윤의 상한을 10% 이내로 하자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또 하나는 주택법입니다. 민관 합동개발 사업에서 조성된 택지를 과거에는 민간 택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 민관 합동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공공택지로 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 세 번째로는 개발이익 환수법, 말 그대로 개발이익 환수법인데 현행 개발이익 환수법은 이렇게 개발 사업이 다 끝나서 지가가 오른 부분에서 원래 지가를 빼고 들어간 사업비를 다 빼고 개발 비용을 빼고 오른 부분에서 20% 내지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국가에 환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개발 부담률을 40에서 50%까지 올려야 되겠다. 불로소득에 의한 그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층들의 이 상실감,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획기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젊은 층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는 물론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국토 보유세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거기서 거둬들인 세입을 가지고 기본 소득을 국민에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내놓았죠. 이런 기획들이 정말로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진지하게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자기 부모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출발선이 달라지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야 자산 격차를 뛰어넘을 수 없는 데서 오는 좌절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단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상력이 이념적으로 큰 제약을 받습니다. 예. 제가 저 베를린의 저걸 보고 굉장히 부러웠는데 베를린의 주택 임대료가 막 뛰어오르니까 베를린 시의회가 임대료 동결법을 제정했어요.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 코로나 시기에. 물론 결국에 위헌 판결을 받아서 무의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의회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네들은 이념적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임대료가 그 시민의 삶을 크게 제약하고 있고 어렵게 한다면 동결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정치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꺼내들면 당장 사회주의냐고 사회자 상권 침해라고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또 그게 좌절되자 베를린 시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베를린시의 민간 부동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싼 값에 몰수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시민 투표를 붙였더라고요. 요건 찬성 가결됐습니다. 이제 베를린 시의회가 그 법을 입법할 차례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민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뺏어간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베를린 시민들의 투표로 그 어떤 정책 제안이 가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리 부동산 뭐 꼭 그렇게 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에게 또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또 그 때문에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수라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적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에는 제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국토 보유세도 국민이 원하면 한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한다는 게 상당히 뭐 70% 원할 수도 있고 예. 또 20%는 또 반대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뭐 100% 원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의문을 들 정도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바꾸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는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유예 기간을 뭐 일단 1년은 두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다수의 그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그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것을 보고 선택할 것인가 부분에서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데 우리 진 위원장이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의율이라는 게 몇 퍼센트냐 대다수가 동의하면 추진하겠다는 얘기겠죠. 그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면 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지요. 예. 그건 뭐 그냥 정치의 ABC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딱 던져놓은 얘기에 국민의 찬반을 묻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왜 이 정책이 필요하고 이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좋은지 정책적 효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에게 설득해야죠. 설득해가지고 그래 맞다 그렇게 추진하자라고 하는 동의가 형성되면 힘있게 추진되는 거고 그렇게 막 설득을 했는데도 그거 아니야 라고 국민이 고개를 저으면 추진할 수 없죠. 그런데도 옳다고 추진하면 그게 독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좀 1년간 유예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해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초입에 있어요. 이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좀 완화해줘서 팔려고 내놓는 집들이 좀 더 공급이 매물을 유도하면 이 하향 안정세가 더욱 탄력을 받고 가속화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준다고 할 때 정말로 매물이 출현할 건가 하는 문제는 예상의 영역이잖아요. 예. 그건 저는 그렇게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양도세 중과세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 시행을 11개월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으니 팔려고 하는 분들은 다 파시라고 했지만 증여해버리고 팔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다시 완화해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팔려고 집을 내놓겠는가. 그거는 우리들만의 생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생각으로 매물이 유도될 거다,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주게 되면 부동산 조세 정책의 기조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신중하게 정말로 그럴 것인지를 좀 잘 따져보고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중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후보 리스크가 너무 많지 않느냐. 정가 사범에다가 뭐 형수 욕설에다가 등등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대통령을 수행하기에 괜찮으냐. 제가 좀 궁금해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부분. 예. 저는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뒤집어 쓰고 있는 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누명.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이재명 후보가 전과 사범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지를 다 조사해 봤어요. 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얻었던 벌금형들이더라고요. 물론 검사를 사칭했다 그런 건데 검사를 사칭한 것은 KBS의 PD였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죄 말고는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도 성남 시민들이 성남의 종합병원이 문을 닫고 없어져 버리니까 시립의료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조례를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부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화가 난 시민 대표들이 시의원들에게 항의를 하다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시민 모임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음주운전 150만 원 있어요. 음주운전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이대엽 성남시장의 비리를 양심선언하겠다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양심선언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술을 한잔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고 보자고 해서 급한 마음에 대리운전을 안 부르고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려서 150만 원을 벌금 받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하철역 안에서 선거운동 못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지하철역 안에서 명함을 한 몇 장 뿌리다가 상대 후보가 고발해가지고 벌금 50만 원 받은 거예요. 형수 쌍용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험한 욕을 한 당사자는 그의 셋째 형이 그 어머니에게 한 욕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냐고 하는 항의성 통화를 형과 그 형수하고 여러 차례 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그런 욕을 똑같이 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이런 욕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집안의 사정도 있고 맥락도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 못한다. 성남시장직도 훌륭하게 수행하고 그것 때문에 경기도지사도 되었는데 왜 대통령직을 수행을 못하겠습니까? 본인이 참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다라고 자기를 확 낮추면서 이렇게 사과도 하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이재명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누구라도 험한 욕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욕 때문에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포부를 펴지 못할 것인가. 그건 너무 가혹한 잣대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진실을 조금 애정어린 눈으로 봐주시면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 흠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가론 토론에 와서 제가 잠깐 봤는데 네. 그 반노동자 정책 그 발언을 많이 했는데 네. 반노동자냐 기업편이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바보냐고 표가 노동자들이 훨씬 많은데 자기가 왜 노동자 편을 안 들겠냐고 이런 발언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어째 보면은 그게 윤석열 후보의 좀 장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걸 상식적인 표현이라 할까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표현들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 아 그게 장점이겠습니까? 그 정말로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노동자 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당 120시간씩 일하고도 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저임금 이하로
봉급을 받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는지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형편이 곤궁하면 아주 박봉에도 일할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노동자를 과도하게 착취하는 것이니까 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 분하고 그 대선을 겨루고 있다는 것이 참 비극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 비전을 놓고 서로 토론을 하자고 해도 토론을 한사코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보잖아요. 네. 왜 그런가요? 국가를 경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우리 국가의 비전이 없고요. 당연히 비전이 없으니까 무슨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구상도 없고요. 또 정치적으로 형성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자기의 입장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맡깁니까? 그가 잘할 수 있는 거라면 수사일 거예요. 그 수사도 정말로 공정하게 너 나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느냐는 의심스럽습니다만 지금 보면 자기 장모의 여러 가지 형사사건 이런 것이 현직 검사로 있을 때 다 무혐의 처분됐던 것이 검찰총장직을 마치고 나오니까 당장 구속돼서 유죄를 선고받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측근 검사들의 독직과 권한남용들 이거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검사로서의 직무에서도 정말로 공정하지 못했던 분이 국가 비전과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도 없고 구상도 없는 분이 어떻게 나라 살림을 맡아서 운영을 하겠는가? 지금 김종인 총괄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철학과 노선은 안 바뀐 것 같아. 네.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 이런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빼고는 다 그러니까. 시장 근본주의자들로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로는 50조 지원도 얘기하고 막 100조 지원도 얘기할 수 있지만 토론을 조금만 해보면 이 사람이 그냥 보고 읽은 것인지 써준 것을 아니면 본인의 신념으로 하는 얘기인지가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50조를 얘기하고 그 뒤에 며칠 있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를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윤석열 후보는 계속 자기는 50조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절충하기를 50조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절충하고 넘어갔습니다. 여전히 합일되어 있지 않다. 이 코로나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윤석열 부인 허위 이력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야권에서 그런 문제 뭐 윤석열 이야기하면 그건 다 결혼 전의 이야기다. 네. 그러니까 대학 교원 채용 지원서에 허위로 학력과 이력을 기재하면 그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형사범죄자죠. 네.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표 공정이 정말 공정이라면 이중잣대를 쓰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조국 교수는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김건희 씨는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관대하게 넘어간다? 그건 윤석열식의 공정이라고 볼 수 없고 뭐 윤석열식 공정이든 어떤지 떠나서 아예 공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중앙선관위 외에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예. 방도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당의 김승남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본선거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3번의 TV 토론을 더 하자. 그래서 모두 6번의 TV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하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선거법이니까 더 어려울 텐데 저는 윤석열 후보도 TV 토론을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피해오던 텔레비전 토론에 딱 나오는 순간 그 첫 TV 토론이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아가지고 한 방에 박살나버릴 수도 있다. 이게 계속 텔레비전 토론을 회피하다가 처음으로 한번 열리는 토론이면 이게 얼마나 많이 국민들이
관심을 쏟고 보겠어요. 그거 한 번으로도 승부가 나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 100조 지원을 위한 후보 초청 간담회가 자영업자 단체들에게서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끝내 안 나타나고 이재명 후보만 참석해서 토론을 진행했어요. 저는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또 뜻있는 언론인들이 이렇게 양당 후보를 초청하는 토론회를 많이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